저 귀걸이.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인데 왜 그러세요? 그 귀걸이는 내가 내 딸한테 물려준 거야?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뭘 안다고? 네 엄마, 혹시 윤정이 아니냐? 어머,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가씨, 이런 곳에서 뭐 하십니까? 정기야, 저 아이가 우리 손녀다. 설마 정말 제 외할머니라는 건가요? 내가 오늘을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종로구 낡은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휘몰아치는 가운데 시장 한편 작은 떡집에서는 벌써부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5살의 윤말순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조금씩 펴가며 무거운 떡시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또 그렇게 무거운 거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말순 할머니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혼자 해온 일이었고 지금도 혼자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떡을 빚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떡이요, 갓 쪄낸 떡 잡수고 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톤으로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인파 속 무심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떡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고 간혹 멈춰서는 사람들도 가격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요즘 떡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할머니. 한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료값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떡값만 그대로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할머니는 묵묵히 떡시루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떡들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인절미 한 팩을 샀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떡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콩가루도 직접 볶은 거라서 고소하답니다. 그 남성은 고개만 끄덕이고 돈을 내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떡을 사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겨운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조금 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쉴 새 없이 떡을 담고 계산을 하고 다시 떡시루를 확인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할머니에겐 생계였고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백설기 얼마예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얀 떡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00원이에요. 설탕 하나도 안 넣고 쌀만 곱게 빻아서 만든 거라 아이가 먹기에도 좋아요. 우리 쌀로만 만들었거든요. 너무 비싸네요. 마트에서는 3,000원인데 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트 떡과 손으로 직접 빚은 떡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직접 빻아서 만든 떡인데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편리함과 저렴함만을 추구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떡시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팔리지 않은 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떡들을 하나씩 다시 봉지에 담으며 내일은 조금 더 적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게 만들면 또 손님이 많이 올 때 부족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지면서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피로가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방이 할머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각 계단마다 할머니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예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딸 윤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이야, 엄마가 또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진 속 딸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매일 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떡 팔았다. 예전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 못했지만 사실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네가 보고 싶어서 계속 버티고 있어.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사진 속 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 시간만이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정이야, 네가 시집가던 날 기억나냐?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 집안이 좋지 않다고, 너무 문벌만 따지는 집안이라고. 그래도 넌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렸지. 그때 네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에게 안기며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네 혼수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다. 그것도 미안하고 그 집에 가서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 엄마가 더 똑똑했다면, 더 강했다면.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널 얼마나 괄시했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웃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아예 연락도 끊어졌지.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날 목소리가 얼마나 힘없었는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끊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정이야,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겠냐? 왜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가지 못했을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을 기억하며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네가 애를 낳자마자 네를 내쫓았다더라. 갓난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머니는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애, 네 딸아이는 어디서 뭐라고 살까? 엄마가 얼굴도 한 번 못 봤다.
그 집에서 키운다고 했지만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네가 죽고 나서 25년이 지났는데 그 애가 지금 얼마나 컸을까? 할머니는 손녀를 생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손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혈육인데 서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니. 정희야, 엄마가 네 손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그 애도 네만큼 예쁘게 자랐을 텐데. 성격은 어떨까? 네처럼 착할까?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진 속 딸의 웃음은 여전히 환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웃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그리웠습니다. 네가 지금 살아있긴 하냐? 엄마 곁에 있긴 하냐? 가끔 꿈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말 보고 싶다, 정희야.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났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을 찌고 시장에서 떡을 팔고 저녁에는 이렇게 딸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손녀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고시원 복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내일도 시장에서 떡 팔면서 네 생각할 거야. 혹시나 해서 네 딸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비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계속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빴지만 할머니의 작은 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네 딸아이가 엄마를 찾아올 날이 있을까? 그 애가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엄마는 얼마나 기쁠까? 그 애를 꼭 안고 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 생각을 하며 할머니는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떡을 팔며 딸과 손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고시원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말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딸 생각에 늦게 잠들었지만 몸은 이미 40년 동안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할머니의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는 더욱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떡시루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딸과 손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떡을 찌면서도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머니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평소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도 좀 더 따뜻해 보였고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전이 되면서 시장에는 평소와 같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김없이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떡이요, 갓 쪄낸 떡 잡수고 가세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 옆 가게 아주머니가 목을 빼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호기심이 생겨 그쪽을 바라봤지만 사람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 여러 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차들은 모두 번호판이 다르긴 했지만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차를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저 차들 좀 봐. 얼마나 비싼 차들이야?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차들이네. 누가 오는 거야? 연예인이라도 오는 건가?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도 떡을 팔면서도 자꾸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귀에 달린 반짝이는 귀걸이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그 귀걸이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고급 보석을 본 적이 없어서 모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연예인인가? 아니면 재벌가 딸이라도 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그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설인이었습니다. 최설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이런 재래시장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떡집, 반찬가게, 생선가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최설인이 자신의 떡가게 앞을 지나갈 때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최설인의 귀에 꽂혔습니다. 귀걸이를 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귀걸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귀걸이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걸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최설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아가씨. 최설인은 할머니의 부름에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다급한 모습으로 다가오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기, 떡 하나 드시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일단 최설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떡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의 시선은 계속 최설인의 귀걸이에 가 있었습니다. 최설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맛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인절미를 한 조각 떼어서 최설인에게 건넸습니다. 최설인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새벽부터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할머니는 최설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할머니는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그 귀걸이 어디서 나신 건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최설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걸이요? 이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 귀걸이가 혹시 오래된 건가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최설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조금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니. 그럼 혹시, 어머니 유품이요? 아가씨 어머니. 혹시 성함이. 할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귀걸이는 분명히 할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딸 정희에게 물려준 갑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비틀거리다가 떡시루 옆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최설인도 당황해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문제세요? 하지만 그때 최설인의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최설인을 밀어냈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우리 아가씨한테 가까이 오지 마. 경호원들은 거칠게 주변 사람들을 밀쳐내며 최설인을 보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경호원들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게 할 말이야?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건 너무하잖아.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지만 아직도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설이는 경호원들 사이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 거죠? 제 귀걸이를 보고. 최설이는 자신의 귀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할머니는 이 귀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경호원들에게 밀려나면서도 최설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가씨, 그 귀걸이 정말 어머니 유품이 맞나요? 어머니 성함이 뭐였는지. 혹시. 하지만 경호원들이 할머니를 더욱 멀리 밀어냈습니다. 최설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경호원들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경호원장이 최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최설이는 한 번 더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결국 차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최설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정희야, 저 아이가, 혹시 저 아이가 네 딸이 아닐까? 그 귀걸이, 분명히 우리 가문의 갑오인데.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귀걸이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딸에게 물려준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귀걸이인 건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시겠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마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떡을 제대로 팔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간 할머니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 네가 물려받은 그 귀걸이를 한 젊은 아가씨를 만났어. 그 아가씨가 혹시 네 딸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또 그 아가씨가 올까? 그럼 꼭 물어볼 거야. 어머니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귀걸이가 정말 어디서 온 건지. 할머니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말순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과 귀걸이가 꿈에 나타났고, 낮에는 혹시나 해서 시장 입구를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가씨가 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 아가씨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할머니가 떡시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역시나 검은색 고급차들이 나타났고 그 아가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설이는 이번에는 혼자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최설인이 자신의 떡가게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최설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 아가씨, 다시 오셨네요.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괜찮으세요? 그런데 할머니, 그날 제 귀걸이를 보고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다시 왔어요. 최설인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니까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앉으시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는 떡가게 옆에 놓인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설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아가씨, 그 귀걸이 정말 어머니 유품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설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귀걸이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귀걸이에요. 아니,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귀걸이라고 해야겠네요.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건 저희 가문이. 최설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최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윤정이. 제 어머니 이름은 윤정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윤정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최설인도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가씨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나요? 25년 전에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최설인의 대답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정희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최설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 귀걸이는 제가 제 딸 정희한테 물려준 거예요.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였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최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정희는 제 딸이에요. 제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할머니의 고백에 최설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최가의 며느리셨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최설이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들어주세요. 정희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20살에 최가로 시집을 갔죠. 그때 저는 반대했어요. 그 집안이 정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최설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와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제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최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들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정희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아가씨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최설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보니 정희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정희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최설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외할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외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떡을 팔고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가씨, 아니, 우리 손녀야. 할머니가 최설인을 손녀라고 부르자 최설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잠깐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정말 할머니 손녀라는 건가요? 그럼요. 정희가 최가로 시집가서 낳은 딸이 바로 아가씨잖아요. 할머니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녀를 드디어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딸이 죽고 나서 이제야 손녀를 만났다는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최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몰랐던 외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연락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던 건가요? 최설인의 질문에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가에서 정희가 죽고 나서 아이는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던 거였군요. 최설이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왜 어머니의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25년 동안 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손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설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 친정 가족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외동딸 맞아요. 정희는 저한테는 하나뿐인 딸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최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기쁨이 컸고 최설인에게는 혼란이 컸습니다. 할머니, 이 귀걸이 정말 어머니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최설인이 자신의 귀걸이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정희한테 물려준 거예요. 우리 집안의 소중한 갑오였어요. 그럼 정말 저는 할머니 손녀가 맞는 거네요. 최설이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지만 귀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호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설인이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고 있어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경호원장이 말했습니다. 최설이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괜찮아요, 우리 손녀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최설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설인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최설이는 그렇게 말하고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최설인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설인이 시장에서 돌아온 후 최그룹 본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보고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인이 시장의 떡장수 할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둘 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최그룹 회장실에서 최철민 회장은 경호원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70대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차가운 눈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거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가 아가씨의 귀걸이를 보고 매우 놀라워했고 아가씨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할머니가 아가씨를 손녀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철민 회장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손녀라고 불렀다니. 그럼 혹시 그 떡장수 할머니가 그 할머니 신상을 당장 조사해라. 이름부터 나이, 가족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하라고. 네, 회장님. 경호원장이 나간 후 최철민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5년 전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정이라는 가난한 집 딸이 아들과 결혼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가 설인을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을 때 최철민 회장은 그녀의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가난한 집안과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설인이 그런 환경에 영향받는 것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안 사람이 나타났다니. 그것도 설인과 접촉했다니. 최철민 회장은 즉시 아들 최성훈을 불렀습니다. 최성훈은 설인의 아버지로 45살의 나이에도 아직 아버지 앞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설인이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 글쎄요. 특별히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최성우는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린이가 시장에 가서 떡장수 할머니와 만났다고 한다. 시장요? 서린이가 왜 시장에? 그리고 떡장수 할머니라니. 최성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서린이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혹시 윤정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 최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희,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들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집안과는 이미 모든 연을 끊었잖습니까? 연을 끊은 건 우리 쪽이고 상대방이 포기했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최철민 회장의 말에 최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 윤정희의 어머니라면 서린이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이 뭐겠느냐? 돈이 아니겠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아버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린이가 그 할머니와 더 이상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해. 최철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서린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가 자신의 외할머니일까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서린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의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동안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초반부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의 이야기, 어머니를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의 귀걸이를 물려받았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고 하셨다. 언젠가 나도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 서린은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걸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귀걸이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맞는 건가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어머니가 시집온 후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서린이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무시하신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오늘도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창피를 당했다. 내가 교양이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정말 힘들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전화를 해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셔서 자주 할 수가 없다. 서린은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일기의 후반부에는 더욱 슬픈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다.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다. 이 아이가 나처럼 이 집에서 소외받지 않을까? 아이를 낳았다. 예쁜 딸이다. 서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의사는 걱정 없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엄마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일기는 서린이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꼭 엄마를 만나고 싶다. 서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을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25년 동안 어머니와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설이나 들어가도 되겠니? 아버지 최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급히 일기장을 치우고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최성훈이 들어와서 설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울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설이나 아빠가 들었는데 네가 요즘 시장에 간다고? 설이는 아버지가 벌써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한두 번 가봤어요. 왜? 무슨 일로? 그냥 궁금해서요. 설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설이나 그런 곳은 네가 갈 곳이 아니야.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아버지, 혹시 어머니의 친정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설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최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외동딸이었어. 그리고 내 외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궁금해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최성훈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맞나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 같은 데 가지 마. 알겠지? 최성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설이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최가 저택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철민 회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떡장수 할머니는 윤말순이라는 이름이고 윤정희의 친어머니가 맞다. 회장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시장에서 떡을 팔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설인이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성훈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차단해야지.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끼어들게 둘 순 없어. 설인이에게도 확실히 말해둬라. 그런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고. 최철민 회장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는 윤말순 할머니와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제 손녀를 만났다는 기쁨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몸은 가벼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최설인이 다시 올까봐 떡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냥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들뜬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손녀 이야기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이 되자 할머니는 계속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검은 차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최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최설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최설인이 부담스러워했던 건 아닐까요?
괜찮아. 내일 오겠지. 아니면 모레라도. 할머니는 자신을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최설인이 온 것일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설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할머니의 떡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윤말순 씨입니까? 그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좋은 의도로 온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자리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최그룹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이들이 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최설인과의 만남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곳에서는 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서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시장 한켠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말순 씨, 어제 저희 아가씨와 만나셨죠? 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떡을 권했을 뿐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던데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크죠. 이걸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아가씨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손녀와의 만남을 막으려 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그 아이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떡을 파시고 저희 아가씨는 최그룹의 상속녀입니다. 신분이 다르죠. 그들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니. 혈육인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신분이 달라도 할머니와 손녀 사이인데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최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그제야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그룹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손녀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곧 언론에도 알려질 겁니다. 정말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최설인과 할머니가 만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떡장수 할머니랑 그 부잣집 아가씨랑 무슨 관계래? 어제 둘이 한참 이야기하더니 둘 다 울고 그러던데. 혹시 친척이라도 되나? 이런 소문들이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와 재벌가 상속녀의 수상한 인연. 최그룹 상속녀, 재래시장에서 목격된 이유는? 이런 제목의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까지 함께 올라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최그룹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벌써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시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할머니는 인터넷 글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손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돈을 받으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손녀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은 할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할머니가 계속 저희 아가씨에게 접근하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법적 조치 말입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같은 걸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협박에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접근하면 그건 스토킹입니다. 그들의 말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손녀를 다시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최그룹 직원들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저 사람들 할머니한테 왜 그래? 돈으로 할머니 입 막으려고 하네.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저건 너무하잖아. 시장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 착하게 지내던 할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그룹 직원들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와 재벌가 상속녀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돈을 노린 가짜 모녀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할머니에게 불리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최서린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더욱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네. 재벌가 돈 노리고 가짜로 할머니 행세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불우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할머니는 이런 반응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도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아가씨 할머니가 맞나?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될 줄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제 내 딸한테조차 버림받는구나.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서리는 며칠째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할머니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자신도 속아 넘어간 순진한 상속녀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할머니가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 서리는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본 진실함과 어머니에 대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이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가 설이는 뒤쪽에 숨겨진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붙여놓은 페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설인이는 이 집에서 자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설인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설인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 외할머니는 윤말순이라는 분이야. 종로 재래시장에서 떡을 파신다. 정말 따뜻하고 착한 분이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이 귀걸이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우리 가문의 소중한 가보란다. 언젠가 네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이 귀걸이를 보이렴. 그럼 외할머니가 알아보실 거야. 설이나 엄마가 못해준 게 많지만 외할머니만큼은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실 거야. 설이는 이 글을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윤말순, 바로 시장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외할머니가 맞구나.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진짜였고 자신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급히 일기장의 다른 부분들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에 대해 쓴 다른 글들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전화하셨다. 목소리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내 친정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한다. 엄마를 초대할 수도 없고 내가 친정에 갈 수도 없다. 임신 소식을 엄마께 전했더니 너무 기뻐하셨다.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능할까? 출산 후에도 엄마를 뵐 수 없을 것 같다. 시댁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엄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설이는 어머니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이 집안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외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설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설이나 할아버지가 부르신다. 아버지 최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일기장을 서둘러 치우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최철민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을 보자 그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앉아라. 설이는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네가 며칠 전에 시장에서 만난 그 할머니, 다시는 만나지 마라. 왜요? 왜냐고? 뉴스 안 봤어? 온 세상이 우리 가문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설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은 정말 제 외할머니예요. 어머니 일기에도. 일기? 무슨 일기? 최철민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에 외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윤말순이라고. 시장에서 떡을 파신다고. 최성훈과 최철민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가 일기를 남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기 어디 있어? 최성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제 방에 있어요. 왜요? 당장 가져와라. 최철민 회장의 명령에 서리는 당황했습니다. 왜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괜한 오해만 생길 뿐이야.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이에요? 서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리나,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외할머니는 없어. 내 외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최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리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외할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그 할머니 이야기는 하지도 마. 최철민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서리나,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아버지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무슨 뜻이에요? 내 용돈도 끊고 외출도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서리는 할아버지의 협박에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인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날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려면 이 집 규칙을 따라야 해.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아시죠? 최철민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때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그런 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인데. 서린과 최철민 회장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서리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심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가방에 넣고 외할머니가 물려준 귀걸이를 귀에 달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호원이 물었지만 서리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가씨를 따라가라. 최성훈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서린을 따라 나섰습니다. 서린이 향한 곳은 재래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둔 기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린 양, 정말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서린의 결연한 표정을 본 기자들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일이에요. 막지 마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린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서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집중해서 서린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만난 윤말순 할머니는 정말 제 외할머니가 맞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25년 만에 손녀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어머니의 친정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차단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가문에서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25년 동안 외할머니는 저를 그리워하며
혼자 사셨어요. 설인의 고백에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최그룹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그룹에서 고의로 가족을 이산시킨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 윤정이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가문에서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했습니다. 설이는 어머니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쓰신 일기입니다. 여기에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카메라가 일기장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설이는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내 친정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한다. 임신 소식을 엄마께 전했더니 너무 기뻐하셨다.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능할까? 기자들은 설인의 말을 들으며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었네요? 네, 외할머니는 저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최그룹 본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인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 인터뷰를 중단시켜라. 최철민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인의 고백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친년, 네가 감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최철민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인터뷰 현장에서는 설인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25년 동안 시장에서 떡을 팔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그런데 저희 가문에서는 그런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심지어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며칠 전에 저희 가문 사람들이 외할머니께 가서 돈을 주며 저와 만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폭로에 기자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최그룹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라고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여자의 눈물을 짓밟아 만든 허울일 뿐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설인의 말에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최그룹 진짜 너무하네.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설인양 용기 있다. 잘했어.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자의 질문에 설인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몰라서.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외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설인은 곧바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고원들이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설인을 본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가씨 잘했어요. 할머니 찾으러 왔구나. 윤말순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설인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설인이가 정말 착하게 컸구나. 설인이 떡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설인을 맞았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와서. 괜찮다, 우리 손녀야. 이제 왔으면 됐어.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설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설인의 폭로 이후 최그룹은 거센 비난 여론에 휘청거렸습니다. 주식은 급락했고
언론은 연일 최그룹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최철민 회장은 결국 공개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체면만을 생각했던 저희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더 이상 최그룹의 사과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외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린은 매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를 만나러 왔지만 점차 할머니의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이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서린아, 일단 쌀을 깨끗이 씻어서 하룻밤 불려둬야 해. 그 다음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떡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린도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옛날에 내 엄마도 이렇게 떡 만드는 걸 구경하곤 했어. 그때는 이렇게 작은 손으로. 할머니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서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는 어떤 아이였어요? 정말 착했지. 맨날 엄마 걱정만 했어. 집이 가난해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곤 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린은 어머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린은 아예 고운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옆에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린이가 빚은 떡도 참 맛있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나 봐. 손님들의 칭찬에 서린은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서린이 손님에게 떡을 권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떡 드세요. 오늘 아침에 정성껏 만든 거예요. 아,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네, 맞아요. 이제 외할머니와 함께 떡가게를 하고 있어요. 서린의 밝은 모습을 본 손님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최성우는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최성훈을 본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이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서린아, 아빠가 잘못했다. 최성훈의 사과에 할머니도 서린도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서린이와 만나지 못하게 해서. 최성훈이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머님, 앞으로는 서린이가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훈의 말에 서린은 기뻤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요? 그래.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집을 부렸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성우는 윤정이에 대한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이가 결혼식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 어머님도 함께 계셨으면.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시장 한편에 작은 떡집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인의 떡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에서는 할머니와 서린이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건 제가 해볼게요.
서린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떡을 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린이 정말 늘었네. 할머니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떡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네, 많이 드세요. 정성껏 만든 거예요. 서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분이세요? 네, 제 외할머니예요. 40년 동안 떡을 만드신 최고의 장인이시죠. 서린의 자랑스러운 소개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 정말 효녀시네요. 손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복이 많죠. 이렇게 착한 손녀를 둬서. 해가 저물 무렵 할머니와 서린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도 즐거웠어요. 나도야. 서린이가 있으니까 일도 덜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어머니가 못다한 효도를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 딸이 이렇게 잘 컸어. 고마워.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엄마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서린이가 매일 와서 함께 있어주거든. 네가 키운 딸이 정말 훌륭해. 엄마는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입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사랑은 작은 떡집에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